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당에서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여종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 마님이 몽둥이를 휘두를 때마다 억 하는 비명이 터져 나오지요. 누가 봐도 천한 종년. 그런데 한 관상가가 그 여인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얼굴은 왕후의 상의로구나.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여종을 사들였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관상쟁이가 미쳤나? 하지만 과연 그 여종은 정말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길 남짓되는 어느 고을에 박무진이란 관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 보통 관상쟁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는 신통력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3년 뒤에 과거에 급제하겠구먼. 저 아이는 장차 부잣집 마님이 될 상이로세. 이렇게 한 말이 하나같이 다 들어맞으니 사람들이 그를 신선처럼 떠받들었지요. 고을원님도 큰일을 앞두고는 박무진을 불러 관상을 물었고 장사치들도 장사가 잘 될지 궁금하면 그를 찾아왔답니다. 박무진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어요. 10살 때 이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분은 내년에 돌아가시겠구나 하고 말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지요. 20살이 되자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박무진 그 양반 관상 하나는 기가 막히다더라. 그렇게 이름이 나자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이는 자식 혼사 때문에, 어떤 이는 사업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그냥 자기 운명이 궁금해서 찾아왔지요. 박무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하늘의 뜻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박무진에게는 부인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집안 살림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관상을 봐주고 받는 사례금도 제법 되었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굶을 염려는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기와집에 살고 하인둘의 종 하나 정도는 부릴 수 있었지요. 부인은 알뜰살뜰한 성품이었고 아들은 22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를 드릴 때가 되었구먼. 박무진은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며 흐뭇해했지요. 아들도 효성이 지극하고 착해서 부모 말씀을 잘 따르는 자식이었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무진은 이웃 고을에 관상을 봐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하루 종일 관상을 봐주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니 피곤이 몰려왔거든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걷던 중 한 양반 집 대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억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무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마당에서 한 여종이 매를 맞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인 마님으로 보이는 부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못된 계집아, 밥을 태워서 상을 망쳐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어디 한 대 더 맞아봐라. 퍽퍽 몽둥이가 여종의 등짝을 내리칠 때마다 여종은 신음을 토해냈어요. 피가 등짝에서 흘러내려 옷을 적시고 얼굴은 먼지투성이에 눈물범벅이 되었지요. 머리채는 흩어져 있고 손과 발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박무진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집 종을 혼내는 일에 참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양반 집에서 종을 때리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던 그의 눈에 여종의 얼굴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무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저 얼굴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까지 떨렸지요. 평생 수천 명의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얼굴은 처음이었거든요. 잠깐만. 박무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여종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급히 대문 안으로 들어가 좀 더 가까이에서 여종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 하나하나 뜯어보던 박무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입이 바짝 말랐지요. 틀림없다. 이것은 천하제일의 귀상이로구나. 그 여종의 얼굴에는 왕후가 될 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환하며 광채가 흘렀어요. 눈매는 봉황의 눈처럼 길고 맑았고 속눈썹이 길어서 눈을 감으면 부채를 편 듯했지요. 코는 반듯하게 솟아있고 콧방울도 도톰했습니다. 입술은 도톰하면서도 단정했어요. 특히 귀가 어찌나 복스럽게 생겼던지 귓불이 어깨까지 늘어질 듯했습니다. 이건 관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귀상이었어요. 또 얼굴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지요. 비록 지금은 흙먼지에 피범벅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귀한 기운을 박무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이건 왕비 마마가 될 상이로구나. 박무진은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관상가로 살아온 50평생, 이런 관상은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이었거든요. 박무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데려가야 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는 얼른 매질을 하던 마님에게 다가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마님, 실례가 되겠지만 저는 관상을 보는 박무진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 고을에서 관상 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옵니다. 마님은 매를 멈추고 박무진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그래서 관상쟁이가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거요? 박무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 여종을 소인에게 팔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님은 깜짝 놀라며 몽둥이를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저 못된 계집을 사겠다고? 그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저게 뭐가 좋다고 사시려는 거요? 저녀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실수만 해대는 골칫덩이랍니다. 밥은 태우질 않나. 빨래는 엉망으로 하질 않나. 청소도 시원찮게 하질 않나. 매일같이 사고만 치는 것이 이 골칫덩어리를 어디 써먹겠다고 사신다는 거요? 박무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상을 보니 앞으로 복이 있을 상이더군요. 그래서 제 집에서 부리려고 합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응, 그렇다면 은자 100냥 주시오. 그럼 당장이라도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하시오. 은자 100냥이라니. 보통 여종값이 은자 10냥 안팎인데 그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마님은 당연히 박무진이 놀라서 포기하고 돌아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은자 100냥에 사겠습니다. 박무진은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마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지요. 정말이오?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내일 은자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 아이를 때리지 마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지요. 마님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세상에, 은자 100냥이라니. 저 바보 같은 관상쟁이, 돈이 남아 돌아서 저러나?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기뻤어요. 골칫덩이를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무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인을 불러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놀라운 일을 겪었소. 이웃 고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양반 집을 지나가다가 여종 하나를 봤는데 박무진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의 관상이, 내 평생 이런 관상은 처음 봤소. 저 여종은 반드시 왕비가 될 상이오.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지요. 여보, 제정신이오? 천한 종년이 어찌 왕비가 된단 말이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소. 하지만 내 눈은 속이지 않소. 이마의 넓이, 눈의 맑음, 코의 높이, 입술의 모양, 귀의 복스러움. 하나하나가 모두 왕후의 상이었소. 특히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범상치 않더이다. 저 아이는 하늘이 점지한 귀인이오. 박무진은 자신의 평생 경험과 실력을 걸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푹 쉬었지요. 그렇다 해도 여종을 어떻게 왕비로 만든단 말이오? 신분이 천한데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사드리기로 했소. 우리 양녀로 삼아 키울 생각이오. 양녀로요? 부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얼마에 사기로 하셨는데요? 은자 100냥이요. 뭐라고요? 은자 100냥이요? 부인은 기절할 것 같았어요. 은자 100냥이면 작은 논밭 한두 마지기는 살 수 있는 큰 돈이었거든요. 여보, 그건 너무 큰 돈 아니오? 혹시 그 집 주인이 당신을 속인 건 아니오? 아니오. 내가 먼저 사겠다고 했고 주인이 터무니없는 값을 불렀지만 나는 기꺼이 그 돈을 주기로 했소. 박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고 있소. 은자 100냥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만약 내 관상이 맞는다면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큰 복이 될 것이오. 아니,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모가 될 것이오. 부인은 남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박무진이 관상을 보고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부인도 잘 알고 있었지요. 여보, 정말로 확신하시는 거요? 그렇소. 내 목숨을 걸고 말하겠소. 그 아이는 왕비가 될 것이오.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어요. 다음 날 박무진은 정말로 은자 100냥을 마련해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던 돈과 귀한 물건 몇 가지를 팔아서 간신히 모은 돈이었어요. 마님은 박무진이 정말로 돈을 가지고 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가져오셨군요. 그리고는 얼른 은자를 세어보았지요. 하나, 둘, 셋. 100냥이 정확했습니다. 마님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자, 여기 있소. 저 종년을 데려가시오. 마님은 여종을 불러왔습니다. 여종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에 지쳐 보였어요. 이 계집아, 오늘부터 넌 저 양반 집종이다. 알았지? 여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또 다른 주인 밑에서 매를 맞으며 살아야 하는구나. 마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돈을 챙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이상한 양반도 다 보겠네. 저런 못난 것을 저렇게 비싼 값에 사다니. 나야 좋지. 마님은 속으로 박무진을 비웃었지요. 하지만 박무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여종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박무진은 여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종은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등에 맞은 매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박무진의 부인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종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렇게 다쳤는데 어쩌나. 당장 안으로 들어오너라. 부인은 여종의 손을 잡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종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주인은 처음이었거든요. 부인은 당장 약을 가져다가 상처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깨끗한 천을 적셔 여종의 등을 닦아주었어요. 아야, 여종이 신음을 토했지만 부인은 조심조심 상처를 씻겼지요. 그리고는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금방 나을 게다. 얼굴의 상처도 깨끗이 닦아주고 머리도 빗겨주었어요. 그리고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새 옷이었습니다. 여종은 평생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주인집 마님이 버린 헌 옷만 입었거든요. 여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무슨 복을 받아 이런 대접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박무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우리 집 식구란다. 종이 아니라 우리 양딸이지. 넌 이제 자유인이다. 양딸이라고요? 여종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정말이지. 너는 이제 천한종이 아니라 양반가의 귀한 딸이란다. 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너는 박씨 집안의 귀한 딸이다. 이름은 월선이라고 하자꾸나. 달처럼 밝고 아름답다는 뜻이란다. 내 얼굴에 귀한 복이 담겨 있으니 이름도 귀하게 지어주마. 월선이라는 이름을 얻은 순간 여종,
아니, 이제는 양녀가 된 월선은 주르륵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월선은 박무진의 양녀가 되었답니다. 그날부터 박무진 부부는 월선을 친딸처럼 정성껏 보살폈어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약초 달인 물로 씻기고 좋은 음식을 먹였지요. 달죽도 끓여주고 고기도 먹였습니다. 월선은 평생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주인집 식구들이 남긴 찬밥이나 먹었거든요. 많이 먹어라. 몸이 약하면 안 되니까. 부인은 월선의 밥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주었어요. 월선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지요. 또 양반 교수로 만들기 위해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무진이 직접 천자문부터 가르쳤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월선은 총명했어요. 한 번 가르치면 10가지를 깨우쳤고 글자도 금세 익혔지요. 이 아이는 머리가 정말 좋구나. 박무진은 감탄했습니다. 예절도 가르쳤어요.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말하는지. 양반 교수의 몸가짐을 하나하나 가르쳤지요. 월선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밤늦도록 글을 읽고 예절을 익혔어요. 이 아이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박무진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답니다. 월선의 자세, 말투, 행동. 모든 것이 점점 양반 교수의 그것과 닮아갔거든요. 부인도 월선을 보면 흐뭇해했어요. 우리 월선이가 정말 예쁘게 자라는구나. 석 달이 지나자 월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머리도 윤기가 흘렀고 피부도 맑아졌지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맑고 빛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소문이 금세 퍼졌거든요. 박 관상쟁이가 여종을 은자 100냥에 사서 양딸로 삼았대. 뭐, 은자 100냥이나? 그것도 매 맞던 천한 종년을 말이야. 박 관상쟁이가 드디어 미쳤나 보. 은자 100냥이나 주고 천한 종년을 사서 양딸로 삼다니. 나이 들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오. 온 동네 사람들이 박무진을 비웃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수군수군거렸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심지어 친척들까지 찾아와 타박을 했어요. 형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논밭을 사든지 장사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걸 천한 종년 사는데 쓰다니. 그것도 양딸로 삼다니요.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친척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따졌지요. 하지만 박무진은 꿋꿋했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있으니 너희들은 두고 보게나. 언젠가는 내 뜻을 알게 될 것이야. 월선은 박무진 댁에서 지낸 지 반년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내면도 달라졌지요.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졌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했지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박무진 부부는 월선을 보면 볼수록 기특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복덩이로구나. 어느 날 박무진이 월선을 불러 말했어요. 월선아, 이제 내 나이가 16이 되었구나. 예, 아버님. 덕분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월선은 공손히 대답했어요. 박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아, 아버지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곧 궁궐에서 왕비 간택이 있을 것이다. 왕비 간택, 그 말을 들은 순간 월선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 아버님. 소녀는 천안종 출신인데 어찌 감히 왕비 간택에. 아니다, 월선아. 넌 이제 천안종이 아니다. 양반가의 딸이고 내 소중한 양녀란다. 박무진은 월선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 관상은 분명 왕후의 상이란다. 이건 아버지가 평생 관상을 보며 쌓은 내공으로 확신하는 바다. 넌 반드시 왕비가 될 것이야. 월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소녀의 출신이 밝혀지면 걱정 마라. 넌 이미 우리 양딸로 입양 절차를 밟았다. 법적으로도 양반 신분이란다. 누구도 내 출신을 문제 삼을 수 없어. 박무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여보, 혹시라도 월선이의 출신이 밝혀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럼 우리 집안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겠소? 걱정 마시오, 여보. 하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내 관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소. 그해 여름, 정말로 궁궐에서 왕비 간택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나이는 15에서 18 사이의 양반과 처녀로 용모가 단정하고 덕성이 있는 자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박무진은 서둘러 월선의 간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간택에 나가려면 신분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했거든요. 박무진은 관가에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요. 월선이는 제 양녀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제가 거둬들여 키웠지요. 박무진의 말에 관아의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양녀라도 상관없소.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월선은 공식적으로 박무진의 양녀가 되었고 양반 신분을 인정받았답니다. 드디어 간택날이 다가왔어요. 박무진 부부는 월선을 정성껏 단장시켰지요.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간택 첫날 수백 명의 처녀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명문가의 딸들도 많았고 부잣집 교수들도 즐비했지요. 월선은 그 많은 처녀들 틈에 섞여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 같은 출신이 감히 이런 자리에. 하지만 양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냈어요. 간택관들이 하나씩 처녀들의 얼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자는 눈매가 좋구나. 저 아이는 키가 작은 게 흠이로군. 간택관들이 월선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월선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건 정말 보기 드문 미모로구나. 간택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1차 간택에서 100명이 떨어지고 100명이 남았는데 월선도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2차 간택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까다롭게 심사했지요. 걸음걸이, 말투, 예절, 글씨.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폈답니다. 월선은 박무진 댁에서 배운 대로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글을 물으면 단정하게 대답했고 글씨를 쓰라면 바르게 썼지요. 예절도 완벽했습니다. 간택관들은 점점 더 월선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저 처자는 어느 집 딸이냐? 박무진이라는 관상가의 양녀라고 합니다. 관상가. 간택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월선의 품격만큼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었지요. 2차 간택에서 또 50명이 떨어지고 월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3차 간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처녀는 겨우 10명.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왕비로 간택될 것이었어요. 이날은 임금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신다고 했지요. 월선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과연 아버님의 말씀이 맞을까? 임금님이 거동하셨어요. 한 명 한 명 처녀들의 얼굴을 살피시는 임금님. 그분이 월선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 처자는 참으로 단아하고 품격이 있구나. 임금님의 말씀에 월선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어느 집 딸이냐? 박무진의 양녀라고 하옵니다, 전하. 신하가 대답하자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리고 다른 처녀들도 차례로 살펴보셨습니다. 잠시 후 임금님이 결정을 내리셨어요. 짐이 보기에 저 처자가 가장 왕비의 품격을 갖추었도다. 박무진의 양녀를 왕비로 간택하노라. 그 순간 궁궐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관상가의 양녀가 왕비라니 천한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임금님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었어요. 월선은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왕비로 책봉되었답니다. 소식을 들은 박무진은 눈물을 흘렸지요. 내 관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늘의 뜻이었도다. 부인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꿈이 아니지요? 우리 월선이가 정말 왕비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소, 여보.
우리가 왕비의 부모가 된 것이오. 월선이 왕비가 되자 박무진 집안은 하루아침에 국구 집안이 되었습니다. 왕비의 친정, 아니 양부모님 집이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궁궐에서는 박무진에게 벼슬을 내렸고 큰 집과 많은 하인들을 하사했습니다. 예전에 박무진을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어요. 세상에 정말 왕비가 되다니 박 어르신의 해안이 정말 대단하셨구나. 우리가 잘못 봤소이다. 박무진의 집 앞에는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답니다. 예전에 박무진을 비웃던 친척들도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어요. 형님, 저희가 눈이 어두워 형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무진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괜찮네.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 월선은 왕비가 된 후에도 양부모님을 잊지 않았어요. 궁궐에서 정기적으로 박무진 부부를 불러들여 안부를 여쭙고 효도를 다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두 분의 은혜입니다. 월선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답니다. 박무진은 월선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저 아이는 정말 왕비의 그릇이로구나. 월선은 현명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임금님을 잘 보필했지요. 특히 천한 신분 출신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더욱 돌봤답니다. 모든 사람은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하늘이 내신 소중한 생명이지요. 월선의 이런 마음씨에 백성들은 그녀를 더욱 사랑했어요. 박무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관상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더욱 존경했지요. 박 어르신께서 종년의 얼굴을 보고 왕비가 될 줄 아셨다니 정말 신성 같은 분이시다. 박무진은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왕비가 된 월선이 직접 참석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소녀를 살려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선은 박무진의 무덤 앞에서 3년 동안 정성껏 제사를 모셨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왔어요.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다. 신분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박무진의 해안과 월선의 귀한 운명, 그리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무진 관상가의 해안과 월선의 귀한 운명이 만나 이뤄낸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시대 야담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